또 저입니다. 더 점 K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는 도사다 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도교 사제라는 직업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10년 전이라면 믿었을지도 모르지만 현대에 와서 도교 사제와 마법사들의 직업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요즘 누가 퇴마나 악마 사냥을 믿겠어요? 1년 전이었다면 저도 당신처럼 그런 황당한 이야기는 절대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가득 차 있죠. 작년 이맘때 저는 사회 밑바닥에 있었고 너무나 무능하고 한심하고 실업자 신세에 사랑도 받지 못해 자존감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어두운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에 매달리던 시절이었죠. 애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던 연훈진 부대표는 그저 페이스북 속 환상일 뿐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구하는 건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 절망적이어서 모든 걸 포기할 뻔했는데 마치 거지처럼 우연히 일자리를 발견하게 됐죠. 그날 어머니는 나에게 위층 창고를 청소하라고 시켰는데 나는 그 일을 정말 하기 싫었지만 만약 하지 않으면 할머니께 혼날 게 뻔했다. 당시 나는 가족에게 빌부터 사는 공짜 식구였기 때문이다. 버려진 오래된 물건들 더미 속에서 아주 오래된 듯한 파란색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할머니께 여쭤보니 양할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뒤를 이어 이 전통을 이어가기를 바라며 이 상자를 아버지께 남겨주셨는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관심이 없으셔서 그 전통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퇴마사였다는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제게 들려주신 것인데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소를 마친 후 나는 파란색 상자를 내 방에 두고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 안에 어떤 귀중품이 들어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낡고 해진 상자에는 값비싼 물건이 들어있을 리 없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색된 노트, 짧고 마찬가지로 오래된 푸른 검, 팔과의 거울, 낙서가 그려진 부적 12개, 아마도 악령을 쫓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리고 온통 붉은색으로 가득한 장면, 당연히 돈 주고 팔 만한 가치 있는 것을 찾지 못해서 실망스러웠다. 나는 노트를 집어들고 몇 페이지를 훑어보며 흥미로운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첫 페이지에는 시 4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일단 직업을 선택했다면 끝까지 그 일을 해내야 합니다.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선행을 베푸십시오. 악마, 인간, 그리고 신 모두가 도움을 준다. 틀림없이 앞으로도 당신의 공적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경전에 따르면 도교에서는 선행을 최우선으로 삼고 편안한 삶만을 추구해야 하며 재물을 추구하는 것은 불행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합니다. 물론 심심하고 백수인 저 같은 사람에게는 시간 때우기용으로 이런 걸 해보는 게 좋은 생각이죠. 저는 여러 가지 부적을 그리는 연습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엉망이었어요. 예쁘게 그리지도 못했고 공책에 있는 그림처럼도 못 그렸죠. 하지만 연습을 거듭할수록 손이 익숙해졌어요. 한 달 넘게 공부한 결과 이제 부적 그리는 실력은 10점 만점에 9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간단한 춤 정도는 출 수 있지만
재단을 차리고 의식을 행하는 건 아직 멀었어요. 게다가 필요한 재료를 살 돈도 없어서 제대로 할지 못하든 운에 맡겨야 할 것 같아요. 3개월 넘게 수련한 덕분에 지식은 꽤 쌓였지만 돈도 없고 평판도 없어서 실질적인 기술은 부족해요. 그래서 아무도 저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하지 않죠. 또다시 낙담하려던 찰나, 거지 아저씨가 남은 밥을 발견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손을 마구 휘두르며 마법을 부려보던 중 절친한 친구 편의상 T라고 부를게요. 를 만났어요. 그의 집안은 꽤 부유해서 제가 그에게 돈을 조금 빌렸었거든요. 당연히 돈을 돌려달라고 할 테고 또 갚는 걸 미뤄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근처에 아주 싼 가격의 집을 사셨는데 그 집이 불길하다는 소문을 듣고 마법사를 불러서 집을 살펴보게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제 마법 실력을 갈고 닦을 절호의 기회였기에 마법사가 집을 살펴볼 때 저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내가 얼마나 졸라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친한 친구인지를 알고 있었기에 마침내 동의하며 내일 아침에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다. 물론 그날 저녁 저는 다음날 쉽게 연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액세서리와 장비를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뜻밖에도 인생의 계획은 나를 도교 승려의 길로 이끌었다. 그날 저녁 첫 연습을 준비하는 자리였기에 당연히 방심할 수 없었죠. 할머니께서 남겨주신 공책을 펼쳐들고 집에 길흉, 귀신이나 악령이 출몰하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론적인 지식이 첫 여행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잡고 휴대하기 편한 물건 몇 가지를 챙기고 첫 실전 시도를 위해 재충전하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T의 집에 30분 일찍 가서 혹시 가져갈 물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그 남자는 하품만 하면서 양치질하고 세수할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그 부동산 재벌이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향수까지 뿌리는 동안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집 보러 가는데 누가 향수가 필요해? 그가 첫 발을 딛기도 전에 거의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T의 아버지, 댁이 꽤 멀리 있을 줄 알고 미리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집에서 골목 2개만 돌면 되는 곳이었어. 진작 알았더라면 그냥 주소를 물어보고 직접 갔을 텐데 훨씬 편했을 거야. 그 집은 어제 T가 설명해준 그대로였어요. 상태가 정말 안 좋았어요. 마치 버려진 집 같았어요. 그 집은 인적 없는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벽에 곰팡이가 핀 작은 단층 집이었다. 집 앞에는 잡초가 무성한 정원이 있었고 벽돌 담장과 녹슨 철문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첫눈에 봐도 오랫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집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막 문을 열고 고요한 정원으로 들어서려는 순간 발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T의 아버지와 어딘가 특이하게 생긴 삼촌이 서 있었다. 이 노인은 회갈색 양복을 입고 생각에 잠긴 듯한 걸음걸이를 하고 있었는데 새하얀 머리카락과 순백색 수염을 하고 있었다. 언뜻 보면 이 노인은 70대나 80대처럼 보이지만 얼굴에서 여전히 생기가 넘쳐 흐르는 걸 보니 아마 60대쯤 됐을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 남자의 눈동자는 한쪽은 검은색이고
다른 한쪽은 빨간색이라는 것입니다. 한눈에 봐도 특이한 외모를 가졌음을 알 수 있죠. 나는 T의 아버지와 삼촌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T의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나를 알고 지냈고, 나를 꽤 좋아하셨기에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이셨다. 아마도 T가 내 동행 허락을 구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것 같다. 하지만 삼촌은 경멸하는 듯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없이 집 정원으로 걸어 들어갔다. 노인은 마치 집이 진짜인 것처럼 손가락으로 집 안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는데 그 말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T의 아버지에게 돌아서서 말했다. 이 집은 정말 별로예요.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의 아버지는 약간 슬픈 표정으로 나이든 삼촌에게 부드럽게 간청했습니다. 스승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미 샀는데 이제 누구에게 팔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스승님, 제발 부탁이니 팔아주시면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을 지켰다. 아마도 그냥 연기였을 것이다. 돈 얘기가 나오면 마음을 바꿀 테니까. 그러더니 입을 열었다. 이 집은 귀신이 나오는 집이에요. 악령을 쫓아내는 건 정말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볼게요. 물론 T의 아버지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고 나는 T가 그날 밤 그의 삼촌이 집에 혼자 남아 제단을 차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물론 이 남자처럼 돈에 눈이 먼 사람은 절대 믿지 않겠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 같았으면 감히 그가 악령을 쫓아내는 걸 구경조차 못했을 테지만 이제는 제 실력으로 충분히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밤 그를 습격해서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그냥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뜯어내려는 건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나는 그날 밤 모험을 위해 모든 소지품을 챙겼다. 배낭에 퇴마 부적 12개, 녹색 검 한 자루, 그리고 8과의 거울을 챙겼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의 경험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릴 넘치고 무서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한밤중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나는 조용히 문을 잠그고 인적 없는 골목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아시면 틀림없이 호들갑을 떨 텐데. 당시 날씨는 덥고 습했지만 어둡고 고요한 골목 안에서는 왠지 모를 한기가 느껴졌다. 골목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불안감은 커져만 갔다. 골목은 깊고 어두웠고 골목 끝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은 마치 나를 어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듯했다. 조금 으스스하긴 했지만 자칭 도교의 달인이 그렇게 비겁하게 집을 나가 잠이나 잘 리가 없잖아. 나는 버려진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귀신을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저 노인이 마법을 부리는 걸 구경하러 가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밖에서 보니 버려진 집은 아침보다 밤이 되니 훨씬 더 어둡고 으스스해 보였지만 안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자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었다. 아마도 노인이 의식을 위해 사용하던 제단의 촛불일 거라고 짐작했다. 나는 벽돌담을 가볍게 뛰어넘어 최대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착지했다. 시 도둑처럼 천천히 걸어 나무 창문으로 다가가 흰개미 때문에 썩어버린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내 예상대로 노인은 제단을 차리고 쌀과 부적을 온갖 방식으로 뿌리더니
아주 능숙하게 나무 칼을 휘둘렀다. 뭐, 그럴 만도 하지. 집주인에게서 돈을 받았으니 그 정도는 신경 써야지. 그러다가 한참 동안 춤을 추다가 지쳤는지 노인은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뭔가를 중얼거렸다. 잠이 들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나는 나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참 기다렸다. 하지만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감만 커졌는데 거의 1시간이 흘렀지만 노인은 여전히 무슨 기도를 중얼거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노인이 정말 존경스럽다. 나라면 진작에 말문이 막혔을 것이다. 실망감에 젖어 다시 잠들려던 찰나. 삼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칼을 움켜쥐고 허공을 향해 돌진했다. 마치 홍콩 무협 영화처럼. 그러더니 허공에 대고 칼을 휘두르며 누군가와 싸우는 척을 했다. 처음엔 깜짝 놀라 미친 줄 알았다. 그러다 문득 내가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고 귀신이나 유령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배낭을 뒤져 미리 준비해둔 안약을 꺼내 양쪽 눈에 넣었다. 이 안약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골칫거리였어요. 할머니 책에 귀신을 보려면 물소 눈물, 까마귀 눈물, 아니면 4살 미만 어린아이의 눈물을 눈에 넣어야 한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에서 물소 눈물이나 까마귀 눈물을 구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아이들의 눈물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아이들의 눈물을 함부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마지막 방법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로 눈을 정화해서 귀신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찍 일어나 옥상으로 올라가서 키우는 식물에서 이슬을 모았습니다. 몇 번이나 어머니는 제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식물에 물을 주고 있었다고 핑계를 댔고 어머니는 잠시 동안은 믿어주셨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침 이슬 몇 방울을 눈에 넣고 살짝 핥아서 스며들게 했어요. 혹시 귀신이 보일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무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인생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의 절반이라도 얻는다면 이미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다행히 아침 이슬이 마법처럼 효과를 발휘했지만 불행하게도 이 버려진 집에 깃든 악령은 보기 흉한 모습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악령은 조금도 유쾌한 표정이 없었고 야만적이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으로 보였다. 나는 안을 들여다보며 미친 듯이 춤추는 노인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처음에는 악령의 모습이 흐릿했지만 점차 선명해졌다. 분명 여자들은 그 자리에서 기절할 것이고 나 같은 남자들은 창백해질 것이다. 그 악령은 마치 신조 협녀의 여주인공처럼 하늘거리는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아마 실존 인물이었을 것이다. 은곡진처럼 티 없이 하얀 피부를 가진 그녀는 정말 매혹적이었다. 하지만 함정이 있었다. 이 여자 악령의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 없었다. 움푹 들어간 눈, 귀까지 벌어진 입, 턱까지 내민 혀, 그리고 날카로운 쉿소리는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를 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로 발을 들어 집으로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너무 무서워서인지 발이 너무 떨려서 발을 들 수조차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삼촌과 악령 사이의 치열한 싸움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내가 노인을 잘못 판단했던 것 같다.
선과 악의 짧은 충돌 후 악령은 지친 듯 강력한 일격을 가해 노인을 날려버린 뒤 창문 쪽으로 향해 도망쳤다. 이게 뭐야? 내가 몰래 그녀를 지켜보는 동안 그녀가 나에게 날아오는 순간 정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다행히 정신은 멀쩡해서 본능적으로 바로 몸을 숙였어. 다행히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는 바람에 몸을 숙이지 않았더라면 머리를 부딪힐 뻔했다. 그녀가 문 밖으로 튕겨 나가는 것을 보고 나는 재빨리 도망치려 했다. 물론 도사로서 그녀를 그렇게 쉽게 보내줄 수는 없었기에 재빨리 부적을 던져 그녀의 악령을 쫓아냈다. 부적이 악령의 등에 닿자 눈부신 황금빛 섬광이 폭발하듯 번쩍이며 악령을 벽에 처박았다. 꽤 아팠을 거야. 미안해. 바로 그때 노인이 현관문을 발로 차 열고 뛰어내렸다. 노인과 나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악령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내 마법에 맞은 그녀는 꽤 심하게 다친 것 같았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위협적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이때 세 사람, 아니 사실은 두 사람과 유령 하나가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아마도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 악령은 온 힘을 다해 내게 달려들었다. 아마도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인간 세상에서 유령으로서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을 것이다. 당연히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다. 호신용으로 마법 거울을 꺼내려던 찰나. 어쩌다 보니 푸른 검을 집어들었다. 죽을 때까지 싸우고 싶다면 나도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돌진했다. 눈을 감고 돌진하는 악령의 머리를 향해 검을 꽂아 넣었다. 나는 분명 조상님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람 소리에는 아무런 이상한 기색도 없었고 숨 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천천히 눈을 뜨니 악령은 보이지 않고 분노와 놀라움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응시하는 노인만이 서 있었다. 이때 이웃들이 소음을 듣고 도둑인지 아니면 동네에서 누가 소란을 피우는 건지 보려고 잠에서 깼습니다. 노인은 재빨리 모두에게 사과하며 그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말다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젠장, 괴싸. 그러자 그는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안으로 따라오렴, 꼬마야. 물론 모든 것이 드러난 지금 나는 마치 도마 위의 물고기 같았다. 나는 말없이 삼촌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머릿속에는 삼촌이 설명해 주길 바라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버려진 집에 발을 들여놓자 불안감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노인이 나를 어떻게 다룰지 알 수 없었다. 발로 몇 대 차거나 내 마법 능력을 시험해 볼까? 물론 내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 그는 그저 침묵을 지켰고 무겁고 불길한 분위기가 집안을 감쌌다.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말하지 못한 생각들이 많은 것 같았다. 그때 그가 침묵을 깼다. 그 짧은 검은 어디서 구했어? 나는 삼촌의 질문에 놀랐다. 나는 삼촌이 어떤 도교 스승이 너에게 그런 놀라운 기술을 가르쳤느냐? 또는 어떻게 주문을 외울 줄 아느냐? 같은 질문을 할 줄 알았다. 처음에는 솔직하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혹시 삼촌이 우리 가문의 가보를 독차지하려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얄밉게 굴어보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왜 물어보세요?
당연히 제 거예요. 노인은 화가 난 것 같았지만 아마도 이웃에게 혼날까봐 목소리를 낮추려고 애썼다. 꼬맹이, 감히 여기 계신 신들과 성인들을 속이려 들지 마라. 저 짧은 검은 마오산파의 영혼 파괴검이다. 너 같은 건방진 꼬맹이가 어떻게 감히 그런 문파의 보물을 가질 수 있겠느냐? 혹시 루시엔 도사님에게서 훔친 것이냐? 뜻밖에도 할머니께서 이렇게 귀중한 물건을 남겨주셨군. 마오산파의 보물은 분명 엄청난 가치를 지닐 테니 저 마귀를 드러내는 거울도 분명 값비싼 마법 도구일 거야. 내가 큰 착각을 했군. 십, 당연히 이 귀한 물건을 지켜야지. 저 늙은이가 날 죽이고 마법 도구를 뺏어가게 둘 순 없어. 나는 즉시 방어 태세를 갖추고 탈출할 절호의 기회를 노렸지만 우선은 삼촌의 주의를 돌려야 했다. 나는 마치 대화를 계속하는 척했다.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건 할머니께서 남기신 물건이야. 할머니도 도교 신자셨으니 당연히 도교 유물을 가지고 계셨겠지. 그는 자신의 종파 소유인 이 물건들을 되찾기 위해 허위로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이 방법은 3살 빼기 아이에게만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이 잘 익은 감처럼 붉어졌고 핏줄이 붉어진 채 나무칼을 내게 겨누었다. 이제 크게 맞겠군. 그가 작게 으르렁거리듯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등골을 오싹하게 했다. 말도 안 돼. 도교 여사가 어떻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자네는 분명히 모산파를 모함하고 있는 거야. 오늘 자네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조상들이 이토록 큰 모욕을 당하게 내버려 둘 수 없지. 오늘 닥칠 재앙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에게 짓밟히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목숨을 위협하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는 것보다는 차라리 피를 흘리는 편이 나았다. 나는 짧은 검인 영혼을 파괴하는 검을 그에게 겨누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 프리메이슨아, 감히 내 소지품이 내 가문의 보물이라고 주장하다니. 오늘 돌아가신 할머니 은구엔 티토를 대신하여 내 놈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내 도발적인 말을 듣자 노인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다. 분노에 찬 표정은 점차 침묵으로 바뀌었고 그의 얼굴은 더 이상 관우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검을 내리고 몇 번 한숨을 쉬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힌 듯했고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스승님, 이미 세상을 떠나셨군요. 저는 스승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했는데 벌써 저를 떠나시다니요. 그러고 나서 아마도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고 충분한 감정을 표현한 후였는지 그는 다시 나에게 돌아서서 물었다. 당신 아버지 성함이 은고엔틴 맞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이탄? 저 노인은 어떻게 내 스승님 이름을 알았지? 설마 할머니의 제자였던 건가? 수많은 의문점들이 당장 해소되어야 했다. 물론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러자 노인의 얼굴이 갑자기 부드러워지더니 할머니 밑에서 공부하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스승님과 함께 소를 치고 별을 거두던 이야기들이었다. 알고 보니 선생님은 할머니의 양아들이었고 삼촌과 선생님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삼촌은 선생님의 안부를 물었고 저는 솔직하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촌은 다시 한숨을 쉬었고 그의 눈에서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가족이 잘 지내는지, 도움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당연히 나는 실업과 목적 없는 생활부터 도교 승려가 된 이유, 즉,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것까지 내 고충을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엄격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따뜻함과 친절함이 묻어났다. 도교의 길은 매우 위험하다. 끝까지 버틸 수 있겠는가? 만약 이 길을 평생 걷기로 결심했다면 지금부터 나를 따라와 나의 진정한 제자가 되라. 물론 안정적인 직장과 마오산 마법을 가르쳐 주시는 나이 드신 삼촌이 계신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인사드립니다. 그는 껄껄 웃으며 매우 기뻐하는 듯 보였다. 당연하지. 스승이라면 그처럼 총명하고 재능 있고 잘생긴 제자를 두게 되어 자랑스러워하지 않겠는가. 그러더니 집에 가서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오라고 말했다. 나는 살금살금 집으로 돌아와 알람 시계를 맞추고 아침까지 푹 잤다.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버려진 집으로 가서 노사부가 대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나에게 집으로 안내해 달라고 부탁하며 할머니와 스승님께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리겠다고 했다. 이모는 처음에는 삼촌 말을 믿지 않았지만 삼촌이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듣고 나서는 아마 선생님에게서도 들었을 거예요.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향을 피운 후 스승님은 나에게 주소와 봉투 하나를 주시며 전날 악령을 쫓아내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씀하셨다. 생애 처음으로 월급을 손에 쥐어본 나는 감격에 벅찼다. 스승님은 그저 껄껄 웃으시더니 어머니께 가도 되는지 여쭈어보셨다. 봉투를 열어보니 선명한 초록색 50만 동 볼리머 지폐 10장이 들어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하룻밤 만에 500만 동을 벌 수 있다니 누구라도 기뻐할 만한 일이죠. 저는 너무나 기뻐서 정신을 잃을 지경이었습니다. 도사로서 이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어머니께 300만 동을 드렸는데 어머니는 제가 훔친 돈인 줄 알고 어디서 그 돈을 구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한참을 설명드린 끝에 결국 어머니는 제 말을 믿어주시고 감동하셨어요. 물론 제가 도사라는 사실은 숨겼죠. 안 그랬으면 어머니께서 엄청 욕하셨을 거예요. 집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배낭을 메고 출근했습니다. 그것은 도교 승려 견습생이 되는 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여곡절로 가득 차 있고 도교 사제가 되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직업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옷과 모자, 소지품을 꽉 찬 배낭에 챙겨 넣고 밤낮으로 수행의 길을 가라고 잔소리하시던 사랑하는 집과 연로하신 어머니께 잠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숙식 제공이 되는 공장에 취직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유유. 그 이야기를 할수록 더 슬퍼질 뿐이야. 어머니는 헤어지기 전에 많은 말을 하지 않으시고 단지 몇 마디 조언만 해주셨어. 무슨 일을 하든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해. 알겠어? 그리고 어머니 찾아뵐 필요 없어. 그냥 계좌로 돈 보내주면 돼. 내가 가져온 거라고는 옷 몇 벌과 잡다한 물건들, 그리고 영혼을 산산조각 내는 검이라는 짧은 검 하나뿐이었다. 노트와 팔괘경을 가져오지 않은 이유는 아직 마음속에 불확실한 몇 가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직감적으로 모든 것을 세상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좀 걸어간 끝에 하동 반풍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명상센터의 정확한 주소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았지만 스승님께서는 공부하는 데 편의를 위해 자신의 집에 머무르라고 권하셨습니다. 저도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숙식이 제공되니 돈을 절약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 골목길을 지나고 좁은 골목길들을 헤쳐나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본 끝에 마침내 스승님의 거처에 도착했다. 수도원이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밖에서는 집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둥근 모양인지 타원형인지, 아름다운지 못생겼는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크기로 보아 스승님의 집은 꽤 넓을 것 같았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문을 두드린 후 기다렸다. 최대한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주인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놀라움에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다. 내 앞에는 아주 귀여운 외모를 가진 소녀가 서 있었다. 이건 내 생각이고 네 생각은 상관없어. 계란형 얼굴에 하얀 피부, 표현력이 풍부한 눈, 그리고 말할 때면 너무나 달콤한 목소리를 가진 그녀의 입술은 마치 심장을 멎게 할 것 같았다. 실례합니다. 누구를 찾으시나요? 그녀의 질문에 깜짝 놀라 머리를 긁적이며 억지로 미소를 짓고 더듬거리며 대답하려 애썼다. 실례합니다. 여기가 CC 댁인가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아버지가 방금 나가셨고 곧 돌아오실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셔서 기다리세요. 이게 뭐야, 3편인가? 끔찍하게 아름다운 내 스승님께 뜻밖의 요정처럼 아름다운 딸이 생겼다니. 이거 소설인가? 아니면 꿈인가? 생각에 잠겨 있던 나는 그녀가 차를 가져다 주었을 때 갑자기 마음을 사로잡혔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집안 청소를 하러 간다고 했다. 세상에, 이 여자는 모든 남자가 결혼하고 싶어 하는 여자잖아. 나는 그녀의 제자가 될지 아니면 그녀의 삼촌 사위가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와 한 집에 살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었고, 나를 초대해 주신 스승님께 속으로 감사했다. 솔직히 말해서 스승님은 정말 대단하셨어요. 제가 그분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노인이 나타나셨죠. 저는 공손히 절을 드렸고, 노인은 소녀에게 제가 쉴방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법을 배우고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꿈 같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생은 제게 등을 돌렸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조깅하고 물 깃고 무술 자세 연습을 해야 해요. 7시에는 뒷마당 밭을 갈고 10시에는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점심이 되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무술 훈련을 계속하고 점심을 몇 시간 먹고 오후에는 부적 그리는 연습을 하고 저녁에는 종이 공양을 올린 후 9시에 잠자리에 들어요. 보통 정고나 저녁 9시 이후에 비트를 업로드하고 노래를 올리는 걸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좀 더 여유로워졌어요. 밤새도록 게임을 하며 자유분방한 삶을 살던 젊은이가 이제 정해진 일상에 적응해야 한다는 건 지옥이나 다름없어.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아직 마음도 고백하지 못한 아름다운 소녀와 밝은 미래의 직업들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견뎌냈어.
하지만 그 덕분에 우리 관계는 점차 가까워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어요. 누군가 그녀를 뺏어갈까봐 지금은 그녀의 이야기를 비밀로 해두려고요. 요즘은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녀의 집안일을 돕고 장을 봐주는 덕분에 우리는 완벽한 커플처럼 느껴졌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거든요. 노인도 그것을 감지했지만 반대하거나 내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마도 스승님께서도 내가 사위가 되어 도교 사원을 물려받기를 바라셨던 것 같다. 하지만 좋은 시절에는 늘 재정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죠. 아마도 제가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스승님은 저를 퇴마하러 거의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장례식이나 의식 때 몇 번 데려간 게 전부였죠. 그래서 스승님께 선물을 사드릴 형편이 안 됐습니다. 나는 산을 떠나 사람들을 악에서 해방시키려면 몇 년은 더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2달 만에 나이 드신 삼촌께서 나에게 짐을 싸서 함께 긴 여정을 떠나자고 말씀하셨다. 물론 저는 매우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석사 과정에 갈 때마다 큰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일찍부터 열심히 준비를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그녀와 헤어지기는 아쉬웠지만 우리는 함께 버스를 타고 상류로 향했다. 나는 불쑥 질문을 내뱉었다. 스승님, 이번에는 귀신을 잡으러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의식을 치르러 가는 건가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유령 사냥도 안 되고 축제도 없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님? 그는 단 3마디만 했지만 그 말은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좀비들을 없애버려.